예. 그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전 세계 달러 빚의 달러 부채의 최종 대부자네요.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채가 그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해주는 거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부채에서 중앙은행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네네. 금융 위기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저는 이제 부루마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려고요. 부루마블. 부루마블 보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부루마블 게임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물론 이것도 또 동네마다 버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부루마블이 끝날 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땅 이제 부동산 많이 투자하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네. 딱 남의 땅에 걸렸을 때 돈을 줄 수 없으면 파산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 맞아요. 거죠. 파산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빼고 다 파산하면 그 사람이 우승자가 그렇죠.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일반적인 룰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룰이 있다고 해보죠. 이제 그 씨앗은행이 있잖아요. 네. 그 부루마블로 보면 그 씨앗은행 있잖아요. 그쵸, 옆에 이렇게 그쵸. 놓아가지고 돈 잔뜩 들어있는 네. 씨앗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그러면은 게임이 안 끝나겠죠. 안 끝나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룰을 좀 바꿨어요. 땅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런던 이런 나라에 딱 네네. 걸리면 런던에서 호텔도 짓고 별장도 짓고 호텔 3개 짓고 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돈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부루마블의 룰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준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찍게 되면은 이 게임 무한하게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끝나지 네.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폐를 그렇게 많이 찍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시장에 무제한으로 돈을 찍는다라고 했었을 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달러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달러 투자자인데 달러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근데 네. 미국 연준에서 끝도 없이 달러를 찍겠다라는 얘기를 네. 해요. 부담스럽겠죠. 음.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계속 달러 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달러를 아무래도 조금씩 줄이고 싶겠죠. 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일시에 쏟아내는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죠.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돈을 찍으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작년에도 6월 달까지 돈을 화끈하게 찍다가 작년 6월부터는 시장이 더 찍어달라고 해도 더 찍어주지 않으면서 살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테이퍼링 얘기까지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 하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작년도 5월에. 네네. 근데 작년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했을 때 연준의 파월 의장이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네.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되면은 어쩌면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 달러의 차별적인 매력 있죠. 네. 이게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을 하겠죠. 어.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1971년도에 미국이 달러를 마구잡이로 뿌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달러를 마구잡이로 뿌리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각국에서요 다들 달러를 던진 다음에 자국 통화나 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그때 폴 볼커 있던 폴 볼커가 이제 70년대 말에 등장을 했고요. 네네네. 폴 볼커가 유명해진 이유도 사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때 달러를 너무 많이 찍게 되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네. 왜냐하면 미국은 원유를 가져가고 휴지 조각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마구잡이로 찍어버리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분쟁도 있었지만은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중동에서도 원유를 갖다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엠바고 중에 금지를 이제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석유 파동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버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물가. 네.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물가. 이게 합쳐지면서 네. 10년 동안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만들어내게 돼요. 네. 그게 굉장히 길었던 70년대 1, 2차 석유 파동으로 귀결이 되고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배럴당 2달러였어요. 원유 가격이. 네네. 그게 44달러까지 뜹니다. 79년에. 22배 뛰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중앙은행이 그래서 이제 폴 볼커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중앙은행이 스탠스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10년 동안 겪으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10년 동안 오르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다는 얘기를 해요. 네. 예, 저도 주말 농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잡초는 정말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와 네네. 미친 듯이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다음 주에 가면 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뽑아도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는 생각은 딱 간단해요. 뭐냐면 너무 무서웠던 거죠. 학을 떼는 거죠. 자다가 네. 벌떡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얘는 기고만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얘가 징후를 보이면 때려버려야 돼. 네. 먼저 억제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엠프티브라는 표현을 써요. 네. 선제적으로 물가가 올라올 것 같으면 미리 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 선을 쫙 그어요. 네. 물가 상승률 2% 선을 긋고 물가가 쭉 올라와서 2% 가까이 갈 것 같잖아요. 네. 네. 여기서 간다는 게 아니라 갈 것 같으면 금리를 인상해서 때려요. 네. 그래야 얘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2% 가까이 가면 팍 때려버리는 게 네. 연준의 일반적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을 겪은 다음에 네. 작년에 변화를 주죠. 뭐라고 변화를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제적으로 이제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다. 네. 부채도 너무 많아졌고 인플레이션도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한번 어쩌다 진짜 한 올라오라고 해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계속 튀어 오던 애들이 이제는 올라오질 않아요. 네. 어쩌다 한번 올라와가지고 살짝 선제적으로 톡 건드려도 훅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참 있다 또 살짝 올라와서 툭 건드리고 훅 주저앉고 그러니까 이걸 몇 차례 반복하니까 아 이제는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웃컴 베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아웃컴 베이스. 아웃컴 베이스는 결과를 확인하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 위로 물가가 올라온 걸 확인하고 2% 위로 올라온 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게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질문합니다. 추세적이라는 게 몇 개월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모릅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레벨이면 바로 금리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를 네, 네. 확인한 다음 금리를 인상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연준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2%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추세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네. 연준 자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네. 다들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달에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그 다음 달부터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어요. 딱 한 달 만에. 순식간에. 첫 번째.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고 네. 그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2011년도에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고 네. 국제유가도 배럴당 12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죠. 2011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도 배추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배추 파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지고 김치를 더 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펼쳐졌었죠. 그때 뭐 양배추로 맞아요. 김치 해 먹으면 되지 않냐 막 이랬다가 네네네. 막 네. 댓글 많이 생기고 네. 이랬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물가가 올라온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 10년도 11년도에 물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보죠. 최근에 물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론에서 2008년도 8월 이후 최고치 2011년도 2월 이후 최고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와 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돌려 말하면 이런 거죠. 10년 만에 예를 들어서 철광석에 투자한 사람, 구리에 투자한 사람, 원유에 네. 투자한 사람은 10년이나 15년 만에 원금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왜 물가가 안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11년도에는 다들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는 물가가 쭉쭉 흘러내리면서 우리는 그 이후엔 다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완화 예, 그렇죠. 저성장 저물가 완화적 통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왜냐면 그때 저희 또래는 그래요. 지금 30대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래요. 유럽에서는 재정 위기라는 게 찾아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됐어요. 네.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건 수요가 탄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요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너무 탄탄해져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뛰죠. 네. 원자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다들 예비 수요를 땡겨와요.
그렇죠. 와 2개월치가 아니라 6개월치를 확보해 놓자. 그럼 4개월치 수요를 땡겨와가지고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이걸 바라보죠. 이거 예비 수요까지 다 땡겨오네 하면 우리도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투기 세력까지 붙게 되면은요 원자재 가격이 실물 경제의 수요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원자재 가격이 실물 경제를 오히려 짓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성장이 둔화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도, 12년도 때부터의 모습은요. 성장이 둔화가 되고요. 네. 성장이 둔화가 되면 실물 경제의 수요가 받쳐주지 않죠. 네. 그럼 원자재가 잉여 원자재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철광색 가격이요. 2011년 이후에 줄줄줄 흘렀어요. 네. 원유 가격도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야 $80 올라왔잖아요. 네, 네. 이렇게 돈을 뿌렸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원유가 이제 80불이에요? 네, 지금 거의 80불까지 왔습니다. 엄청 예. 많이 올라왔네.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2008년도 아니 작년에 마이너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마이너스 갔었죠. 예. 그래도 2008년도에 비교하면 지금 네네네. 절반 수준이죠. 그때 네네네. 145불이었으니까. 원유가 80불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의 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원자재 가격 상승 하나만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하드 캐리할 수 있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탄탄한 수요의 성장이 같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수요가 기본이네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네.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네. 수요는 고용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네. 계속해서 월급을 벌어들여야 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원유 가격은 올라갔다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의 꾸준한 상승세, 그래서 임금이 이제 늘어난다, 그 다음에 고용이 창출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에서도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급 사이드에서 스퀴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70년대 원유에 비견할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돼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물론 이 원유하고 비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스퀴즈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네.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장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건 이런 쪽에서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올라오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보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을 보려면 고용 사이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고용 사이드를 열어보니까 아직 실업률이 네. 20년도 1월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직도 670만 명의 실업자가 미국에 있다. 네. 그때를 비교해 봤었을 때 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아직은 옛날처럼 금리를 팍팍팍 올릴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뜸을 들이고 있는 네.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자산 시장은 이 물가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자산 가격 상승은 먼저 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자산 가격 상승 계속 왔었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자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었고. 네네.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할 필요가 고용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날 때까지는. 예.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그런 시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연준에서도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뭐가 고민이냐면 고용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돈을 주자니 자산 시장이 더욱더 강하게 오를 것 같고 이건 버블로 이어질 것 같고 네, 네. 버블로 이어졌을 때의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 죄송합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산 가격이 계속 뛰면서 버블로 이어질 것 같고 네. 버블로 이어졌을 때는 버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뒤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디폴트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은행까지 흔들려 버렸었던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두렵고 그렇다고 실물 경제에서 긴축을 하기도 두렵고 이러니까 연준에서는 되게 애매한 스탠스로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거 이전에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테이퍼링은 뭐냐면 긴축이 아니에요. 네. 얘는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씩 돈을 주고 있어요. 네. 양쪽 하나로. 1,200억 달러는 느낌이 없지만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140억 원? 140억 원? 뭐 그 정도 되거든요. 140조 원? 140조. 네, 140조, 150조 이 정도 돼요. 네네. 이걸 매월 넣어요. 네.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꺼번에 딱 끊지 않고 이걸 갖다가 다음 달에는 1,200억 달러씩 사주다가 공급해주다가 네. 1,100억, 1,000억, 900억 그러니까 주는 걸 조금씩 줄이는 거죠. 네네. 안 주는 게 아니라 긴축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주는 걸 조금씩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네.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그 운전 처음 배울 때 많이 혼났던 것 중에 개념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저기 속도 좀 줄이세요 하면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전 가르치시는 분이 되게 답답해하시면서 네. 엑셀로 속도를 조절하라고. 엑셀로.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네. 다 아시잖아요. 네. 고속도로에서 엑셀 살짝 밟으면 네, 네, 네. 속도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건 엑셀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네. 긴축이란 금리 인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거죠. 예,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금리 이런 거네요.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도 네. 자산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에 있으면 금리 인상하기가 어렵네요. 신중하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더 올라가게 되면 이 금리 인상에 부담감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버틸 수 있으려면 실물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게 나와주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실물 경제의 성장이 아직 탄탄하게 나오기 전에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이 둘의 네. 괴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먼저 달렸죠, 자산. 그러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산 가격을 무너뜨려 가지고 실물 경제에 수렴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자산 가격이 올라오는 걸 멈추게 하고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거나. 네, 네. 근데 전자를 선택하면 네.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걸 선택을 해버리면 네. 일본과 같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이 과열 양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네. 실물 경제의 성장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싶은 생각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구두로 경고도 해주고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연준 이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테이퍼링 서둘러야 된다. 네. 내지는 금융시장에 약간의 버블이 있는 것 같다. 약간의 거품이 있는 네, 것 같다. 네, 이제 네, 이런 네. 얘기들을 해요. 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건 기간 조정.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주식 개념으로 네, 네. 약간 그런 걸 원하는데 네. 이거 진짜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패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준도 새로운 정책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건 사실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사건을 예상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없겠네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테이퍼링도 똑같아요. 어. 테이퍼링도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개월 후에는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예상한 게 13년도 9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3년도 9월 이전에 테이퍼링 할 것 같으니까 약한 고리가 흔들렸는데 누가 흔들렸냐면 신흥국들이 흔들려요. 네. 미국은 멀쩡하게 버텼는데 신흥국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그죠, 하니까 그죠. 깜짝 놀란 거죠, 연준도. 그래서 13년도 9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못하고 네. 연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시작한 거는 13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네.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고 4개월 후에 무조건 시작 이게 아니라 네. 만약에 무슨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네. 아,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연기 이런 거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선언을 했다. 네. 근데 시장이 멀쩡하다. 그러면은 내년 초나 올해 말에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막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이거 아닌가 보네 한 다음에 네. 테이퍼링을 더 늦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어떤 네. 정해져 있는 패스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데이터 디펜던시다.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거는 실물 경제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면 빠르게 회수를 하려고 하겠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목표가 네. 금리를 올리는 것에 있거나 네. 통화량을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로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투자하는 분들이나. 아 네네. 예. 이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목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목표가 있고 이거는 그냥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정확하게 이제 의사록 같은 데를 보면은 저 성명서라는 게 있어요. 네. FOMC라고 이제 그 통화정책 관련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실물 경제를 탄탄하게 네. 서포트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거예요.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수단인 거고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물 경제를 탄탄히 서포트해주고 싶은 게 네. 그들의 이제 목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연준이 예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결국에는 아웃컴 베이스, 네.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연준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20년 동안 선제적인 모습을 보인 걸 20년 동안 시장이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은 선제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도부터 갑자기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선제적으로 안 하고 저희 후행적으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네. 그 이렇게 짝이랑 둘이 앉아 있으면 네. 이렇게 금을 그어 놓잖아요. 보통 네, 가운데다가. 네, 네. 근데 그 금을 지우개가 넘어가면 잘라버렸죠. 네, 기억나세요? 보통 네.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넘어올 것 같으면 신경이 쓰여요. 굉장히 제가 소심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넘어올 것 같으면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잘라버리려고 그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게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넘어오고 나서 일정 수준 지나면 일정 수준 지나야 10분이 지나야 자르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때 많이 혼난 짝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그 얘기해도 안 믿고 안 넘어가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게 연준이 물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왜 옛날 같으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연준의 스탠스가 연준이 과거와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 페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좀 그 둘이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용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그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네.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고용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고용이 예. 좋아져야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증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럼 고용 없이 인플레이션이 달려나가는 건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고용 없이 달려나가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네.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야라고 하면서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써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도 얼마나 좀 이게 시장이 네. 대단하냐면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야라고 연준이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연준은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그렇죠. 파이터거든요. 대표적인.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그 통화의 가치를 유지시킨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네. 사실은 다들 물가 신경 안 쓸 때 혼자 신경 써야 되는 게 물가 네. 상승을 네, 보는 네, 연준이에요. 네. 근데 다들 물가 걱정하는데 혼자 일시적이야. 이런 거죠.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네. 아니 담당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수 있는 네,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고용 지표가 이제 아직도 실업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우리 보면은 최근에도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실물 경제에서도 물가 지표는 높게 나오는데 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이번 달만 좀 좋게 나왔고 한 지난 2개월 동안은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좀 시장의 기대보다 좀 약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연준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란 말을 이렇게 좀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면서 네.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를 흡수할 만한 네. 그 겁이 나니까 네네네.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길 바란다. 네네네. 중앙은행에서. 네네네. 자산 가격이 그럼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개인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워낙에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는 투자 시장에는 어떻게든 발을 담궈 놓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투자 시장에 발을 담궈 놓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쩌면 예고된 악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것들도 예고된 악재일 수 네. 있고 금리 인상 같은 것들도 예고된 악재일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간단해요. 공자님 말씀 같지만 결국에는 분산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완전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네. 일부를 가져가면서 안전 자산을 끼우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을 끼운다는 거는 뭐 채권도. 그렇죠. 예금도 뭐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채권 자산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 어떤 경우에는 뭐 달러를 포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굉장히 그 자산군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달러를 어차피 보유하는 달러 가지고 뭐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달러를 사야 돼요? 가지고 국채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달러 예금에도 크진 않지만은 작지만은 이제 이자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달러를 예금으로 보유를 하는데 이 달러를 예금으로 보유하는 케이스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금리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 자산 가격이 흔들렸었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달러 네. 가치가 탁 튀어 올라가면서 네, 네. 얘가 밑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국채는 네. 시장이 흔들릴 때 뛰진 않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예금이라는 건 유지는 해주잖아요. 자기 가치는. 근데 달러는 시장이 흔들릴 때 위로 팍 튀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차이점들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투자자마다 네, 네.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를 적립식으로 끼우는 거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위험자산 포지션이 너무 많으면 네. 앞으로 버는 돈은 좀 안전자산 섞어보자. 네. 이 정도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은 이게 시장이 1년이나 1년 반 이렇게 이제 길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는 주체들 사이에도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지.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원칙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7대3, 어떤 사람은 6대4, 어떤 사람은 5대5 다 다르겠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5대5로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네. 볼게요. 보니까 5로 투자한 사람은 2배가 올랐어요. 주식은. 네. 근데 채권 안전 자산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51이에요. 네. 그럼 분산 투자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네. 75, 70으로 맞추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안 그러죠. 어떻게 되냐면 대체 이 자산은 뭐 하는 자산인가 이 생각이 들겠죠. 네. 한쪽은 2배가 뛰는데 하나는 그죠, 먹지도 그죠.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0을 빼가지고 위험 자산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겠죠. 이슈가 생길 수 네, 있죠. 네.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전 자산이 다 위험 자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이제 흔들렸었을 때 취약해질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한쪽으로의 쏠림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경계를 해보는 것들도 네. 내 포트를 점검해보는 것들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위험자산만 있다면 네네, 안전자산 그렇죠. 좀 예. 섞어보고 네네. 네, 사람마다 이제 성향에 맞춰서 이제 네네네네. 움직이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네. 자산에 따라 자산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뭐 채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 채권, 예금, 달러 뭐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예. 각각마다 조금씩 특성은 있지만요. 네. 위험자산은 부동산도 위험자산인가요? 그러니까 구분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이거를 위험 자산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네. 대안 자산으로 넣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들어갈지에 거의 따라서 다 다르긴 그 한데. 대안부터에서 부동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대안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 채권하고 조금 다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애를 대안이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 리츠라든지 네. 이런 쪽은 대안 사이드에서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네. 결국에는 우리는 다 집은 하나 갖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디폴트로 빼놔야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제 주거비로 빼놓고 사실은 네. 생활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빼놓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운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워낙 강하고 자산 가격이 강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옛날에 2007년에 막 키코 사태 직전까지만 생각해도 $1가 900원도 갔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 막 한류 열풍에다 이거 만약에 코로나 끝나면 한국을 관광 오고 싶어하는 수요들도 늘어날 거고 원화 수요 늘어나게 되면 이게 900원도 갈 수 있는데 900원을 안 갔던 것도 아닌데 지금 1,100 뭐 20원 하나요? 1,100원대 1,100원 40원 정도 네네. 합니다. 네. 그 1,100원대에서 지금 달러를 사 모으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1,000원 그 1,100원 언더까진 가야 좀 사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900원 보고 들어가면 그죠. 1,000원이 돼도 못 사죠. 아, 이게, 그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차라리 예. 그럴 거면 원화 자산을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지금은? 아 예. 막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제 900원 갈 때는 다들 이제 원화를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달러는 이제 사실상 휴지다.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위안화의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던 네, 게 그때였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불과 딱 1년 후에 이게 1,600원까지 뛰거든요. 환율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원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력이 좀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요. 강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강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항상 좋다가 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튀어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달러라는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근데 매일매일 환율이 떨어져요. 다른 주가는 다 올라가는데 이거 못 네. 견디거든요. 못 견디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저만 불행하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라는 거는 가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포트폴리오의 보험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떨어질 때 밑방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보면 보험을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봅니다. 네. 보험을 100만 원어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달마다 내는 걸로 네. 마치 부금처럼 이제 보험을 네, 가입을 하게 네. 되죠. 말씀의 아이디어는 저는 달러는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 모으는 게 맞아요. 환율이 내려가도 스트레스가 안 받을 정도로 네. 좀 작은 금액으로 달마다 사 모으는 거죠. 네. 언제까지 사 모으냐? 위기가 찾아서 달러가 튀는 그날까지 사 모으는 거죠. 네. 그럼 되게 황당하게 들려요. 아니, 장난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 가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다치기 전날. 건강할 때. 그렇죠. 다치기 전날 네네네. 가입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네네, 그렇죠. 근데 다치기 병원 가기 전날. 네, 그렇죠. 근데 다치기 전날 어떻게 알아요? 아, 모르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위기라는 것도 코로나 사태라는 거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건 몰랐지만 네. 달러를 꾸준히 포트폴리오의 인슈어런스로 사모았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방어를 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위기가 한 번 정도 찾아올 수 있다라면은 달러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놔서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하는 전략.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시장이 무너질 때 다 파라면 저도 파래지거든요. 네. 제 머리도 파래지는데 하나가 빨간 게 있어요. 음. 엄청 튀어오르면서 네.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이런 애를 뭐라고 하면 비비런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잡아주는 부분도 비비런덕은 용어는 아니죠.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수꾼을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좀 해놔야 제공할 필요가 된다. 있다. 이런 건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를 좀 모으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조금씩 네네네. 모아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증시 강세 요인도 많고 사실 되게 낙관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많죠. 네네네. 예.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IT 사이클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제가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는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이제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그때 전부 다 달러 들고 있으면 진짜 우울증 올 것 그렇죠. 같거든요. 2007년에 그랬죠. 특히 네. 2000포인트 달려갈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거 따라잡으려고 레버리지 키코 막 가입하고 그런 게 문제 됐던 거잖아요. 난리 났었죠. 예. 예.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같겠습니까만. 예.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엔 다르다가 하다가 또 당한다고. 가장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죠. 예. 금융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안 될 때 또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하는 거죠. 위험자산을 아예 터는 것도 좀 그렇고. 네. 그렇다고 안전자산만으로 세팅하자니 소외될까봐 무섭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시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리밸런싱 하고 네. 또 기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리밸런싱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사람이 뭐 청소부였는데 뭐 이런 게 됐다. 이런 레전드를 쓰기는 어렵겠지만 행복을 방어하는 데는 충분한 수익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투자 전문가 분들도 네.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낮은 금리인데 너무 낮은 기대 수익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좀 올려보고 싶다라면 네네. 우리는 투자 쪽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네. 투자로 넘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관리해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네. 분산 투자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저도 그래요. 분산 투자라는 게 결국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깔아두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텐 이게 더 맞아. 이런 코드를 같이 이제 보면서 네. 이 비율을 조절해 가는 게 이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그 금융 소비자니까 펀드 매니저, 주식 펀드 매니저한테
우리가 돈을 맡겼는데 펀드 매니저가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겠죠. 주식 100% 사달라고 그 돈은 넣은 건데. 네. 아니면 해외 투자하는 펀드에 맡기면서 그거 외에 다른 트레이딩을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부동산 한다거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약관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입장과 네. 또 우리가 자산을 지킨다는 입장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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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도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